2024년 6월이죠. 6월 10일 슈퍼탱커 임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성무 통일전략 센터장이신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계시고요. 네. 2008년에서 2009년 대한민국 육군 준장으로 계셨고요. 지금 현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겸임 교수로 그렇게 계신 거죠. 네. 겸임 교수는 이제 그만뒀고요. 네. 지금은 그냥 할까요? 네. 네. 그러면 김정은 이 국가론의 노림수와 우리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말로만 듣던 이 황교안 안보 캠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총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총리님, 제가 현재에 계실 때부터 멀리서 존경했고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통일대박의 저자이신 고명하신 저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통일 지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가론이라는 본인이 이국가론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 김정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국가론인데 김정은이 이국가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식절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바빴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구원에서 저희가 있는 그 연구원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초대 원장을 했고요. 지금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금 제가 있는 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전략 센터장을 맡고 있고 지금 이제 명함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이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하는 안보 전문 월간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편집장도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달의 안보 사항을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남북 관계부터 해서 이제 국제 관계까지 정리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거 드리려고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KF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orea Forces Network 그래가지고 원래 국군 방송 라디오였습니다. 최근에 이름을 좀 국제화한다 그래가지고 KFN TV, 과거에 국방 TV가 KFN TV로, 그다음에 국방 FM 라디오가 KFN 라디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그 라디오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오늘도 아침에 2시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한동안 총선이다 뭐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안보 문제가 조금 묻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이가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특히 지난달 말 또 3월 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물 테러를 했거든요. 그 풍선을 날려보내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이건 정말 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저질의 그런 도발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김정은의 이국거론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저는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예편하기 전에는 국방부에서만 한 20년 정도 정책실에서 북한 업무를 했습니다. 북한 군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우리가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하나의 접근이 있다면, 또 하나의 접근은 북한을 변화시켜서 정말 충돌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서 어떤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그런 어떤 두 개의 접근이 있다면,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화 통일을 가져가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북한 군인들과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군사회담을 한 50번 정도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JSA 아마 가보셨을 텐데, 그 JSA 북쪽에 있는 통일각이라는 회담장입니다. 여기서 2018년 5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김정은과 이 번개 미팅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여기 통일각이 통일 때, 통일각에 이름이 없어졌어요. 통일각인데 통일 떼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와 악수하고 있는 북한 군인의 이름은 유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유영철 앞부분을 보실 수, 여기는 평화의 집이에요. 그 JSA 가면 군사분계 선상에 단층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 건물이 있고 은색 건물이 있는데, 하늘색 건물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건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G2, T3 이런 회의장이 있고요. 은색 건물은 북한군이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큰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고요. 반대편에 이 판문각, 통일각 이렇게 건물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곳은 평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집은 통일부가 관리를 하고요. 이 평화의 집은 국정원이 관리를 합니다. 요즘 판문점 투어를 하면 자유의 집은 볼 수 있는데 평화의 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비공개 장소로. 그래서 여기서 회담을 했고,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이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담을, 판문점 회담을 이곳에서 했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나란히 그 평화의 집 발코니에 서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또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건 금방 탄로가 나버렸으니까요. 그래 지금 이 유영철이하고 만나서 제가 했던 일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선언을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 그런데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려면 비무장지대를 열어야 되고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건 군인들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회담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유영철과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 국도, 경의선 철도, 7번 국도, 동해선 철도 이렇게 연결이 됐죠.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북한을 좀 변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좀 높이면 그러면 북한도 문을 좀 열고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성급 군사회담입니다. 군사회담이 대령급, 장성급, 국방장관회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령급 회담에 수석 대표를 했고, 장성급 회담에서는 차석 대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제 대표, 대변인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이름만 대면 그 사람 아실 겁니다.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북한에서 정찰 총국장을 했고 우리에게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이분이 합참의장을 지내셨던 정승조 장군입니다. 그 옆에 이제 제가 자석대표로 앉아서 회담을 했고요. 이 끝에 이 사람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간사님? 혹시 냉면 목구멍 발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냉면 목구멍 발언 하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9월 당시 평양에서 회담이 있었죠. 최근에 그때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전면 백지화되는 결정을 정부가 했는데 이 리 선권이가 그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북측 조평통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와 회담을 했을 당시에 이 사람의 계급이 상좌였거든요. 우리 계급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계급으로 치면 중령입니다. 대대장급. 한 중령쯤 되는데 이 선권이가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조평통 위원장이 됐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통전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장.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통전부장인데 김정은이가 통일 빼 그러니까 그 통일전선부가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통일전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제 장성급 회담은 원래 사실 여러분 99년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2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357 참수리정이 그때 공격을 받고 침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연평해전 두 번째 연평해전이 이제 발생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이제 NLL 북방한 개선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노무현 정부였었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는 어쨌든 서해를 좀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성급 회담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북한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와서 얘기하고 필요한 것만 얻어먹었죠. 말하자면 2004년에 육사 합의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서해 충돌 방지, 그리고 북측이 요구했던 심리전 중단, 수단 철거. 그래서 2004년에 사실 대북 확성기,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이 전방 DMZ 지역에 가면요, 저게 있습니다. OP라는 게 있거든요. OP. 말하자면 관측소죠. 뭐, 전망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전망대, 을지전망대, 이런 전망대는 가장 북한 땅에서 우리 쪽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이고, 우리도 또 북한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OP 11곳에 11군데에 전광판을 설치해 놨었어요. 그 전광판이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이렇게 영상이 가는 그런 전광판이 아니고 글자가 새겨지는 전광판이었습니다. 그 전광판이 뭐냐? 거기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일기예보. 그러면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빨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영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광판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어디서 듣습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죠. 북한 이 정권, 그때 김정일 정권입니다만,
그걸 중단시키려고 정말 목을 맸습니다. 제발 중단해달라고. 이제 마음 좋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거를 북한 요구를 받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순안공항입니다. 제가 이제 평양에 2번 가봤습니다만 이게 2007년입니다. 여러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그때 당시 14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요. 그 14선언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평양에 그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 김장수 장관과 함께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가서 이제 회담을 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영철이거든요. 아까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여기 별이 2개가 있죠. 우리 계급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별 하나가 준장입니다. 전 이제 준장으로 해변했습니다만,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잖아요. 북한은 준장이 없습니다. 별이 하나가 소장입니다.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렇게 됩니다. 그 위로 차수, 원수, 대원수 그 위로 또 계급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이때 당시 투스타였는데 우리 계급으로는 소장이고 북한 계급으로는 중장입니다. 김영철 얘기만 짧게 드리면 이 김영철이는요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총리가 8번을 만났습니다. 그때 탈냉전 분위기를 타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구소련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수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그 다음에 동구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당시 북방정책이 일단 정리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8번을 했고요. 거기서 우리 남북관계 역사상 아주 중요한 2가지 문건이 합의가 됩니다. 그때 하나가 남북기본합의서, 또 다른 하나가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사실 이 2개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아마 통일대박과 같은 이게 현실이 아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 국방부 실무자를 하면서 독일도 90년에 통일이 됐는데 우리도 통일이 불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사설에서도 그런 논조에 그 논설들이 실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 정권은 그럴듯한 합의를 해놓고 돌아가서 하나도 지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 정권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김영철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철이가요, 아주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아주 논리가 분명하고, 아주 임기응변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김영철이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럴까? 꾼입니다, 꾼. 이 사람들이 정치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만 아주 10년, 20년, 30년 있어 왔던 인물인데, 근데 이 김영철이가 그때 당시 말이죠, 회담으로 나올 때, 그 직책이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혹시 정찰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파원 쪽 관련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찰국이 말이죠, 무장 공비, 무장 간첩, 특수부대 이런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난파시키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테러 이 하는 조직이 바로 정찰국입니다. 그 1968년 1.2.1 사태 기억나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그때 특수부대 1,2,4군 부대가 서울 세검정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경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때 31명 중에 29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는데 그 사람이 김신조입니다. 근데 그 김신조 1,2,4군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조직이 정찰국이거든요. 이 정찰국의 부국장이 회담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대화와 도발을 같은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들의 대남 전략에 같은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러 나오는 사람과 돌아가서 우리 뒤통수 치고 도발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다. 근데 결국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화, 전, 양면 전략, 전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국전쟁 보셨잖아요. 그때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갔지만 이 화전 양면 전략에 어떻게 보면 노란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 김영철이가 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같지 않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담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 김영철이가 자기는 김정일 최고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거짓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만난 게 이게 2007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김영철이가 별 4개가 됩니다. 포스타가 되고요. 정찰 총국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 말이죠. 2009년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2009년에 아들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죠. 그걸 저는 세자 책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자가 된 거죠. 2009년에.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니 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저게 제대로 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마 김정일이가 죽은 김정일이가 정찰 총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말하자면 대남 공작 조직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완전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찰 총국으로 만들고 그 책임자에 김영철이를 임명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일이 이 김영철이를 불러서 지시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대남 문제, 특히 공작이나 이 북한 대남 도발은 당신 최고 권위자니까 당신이 잘 우리 아들을 좀 보조하시오. 그래서 김영철이가 포스타가 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일당 독재라는 건 아시죠? 당이 지배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당이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 당의 제일 정점에 김정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군은요, 당의 군대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의 명령을 하고 지휘하고 통제합니다.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 김영철이가 위원이 됐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출세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어깨에 힘주고 뽀길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사실 2018년 판문점 회담할 때 김정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기 싱가포르 갈 때도 딱 붙어 있었고 하노이에 갈 때도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 김영철이가 특사로 김정은 이 친서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여기는 이제 평양에 송전각이라고 하는 초대소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김장수 장관이 있고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있고 이분이 이제 정승조 장군이고 저는 끝에 이때 당시 제가 장군으로 승진돼가지고 평양에 가서 회담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저를 소개할 겸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동질의 관계도 아니다. 이제는 교정국 관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입만 열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동질의 관계도 아니고 동족 관계도 아니다. 이제 교정국이고 남남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제2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 한국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부를 때는. 과거에는 남조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조선 괴뢰도당 이런 표현을 쓰는 지금은 한국 것들,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을 이 초토화하고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NLL 말씀드렸습니다만 NLL은 북방 한계선이잖아요. 서해 있는 북방 한계선. 이것은 불법의 유령선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이라는 용어도 없애고요.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가 합의한 통일과 관련된 합의들을 다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 관련 기구들을 다 해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해체하고 과거에 남북교류협력을 했던 조직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철도와 도로 연결했는데 그 최근에 보도 보면 동해선 철도 있습니다. 저 제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에서부터 금강산 청년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철도인데 동해선 철도죠. 저도 2007년에 금강산역에 가서 북한 열차를 타고 제진역까지 그때 시범운행할 때 그 열차를 타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로를 뜯고 있답니다, 지금. 뜯고 있고 도로는 못 쓰게 막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흔적을 지우고 있고 연초에 NLL 이북 지역의 서해 포격을 한 200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고 선박 통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핵방아쇠, 핵반격 가상종합훈련 이런 것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내부적인 그 필요와 우리 대남 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부적으로는요,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 김정은이가 고민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 문제는 남한에서 불어오는 그 소위 말하는 한류, 사상 이런 것들 탈북민들 지금 거의 3만 7천 명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남한 드라마 보고 넘어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3대 악법을 제정했잖아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문화교양법, 그 다음에 평양호 보호법 이런 걸 제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면 중학생이 우리 그 오징어 게임 그걸 보다가 들켜가지고 말이죠. 15년형인가 받았고요. 그거 수입해가지고 배포했던 사람은 아예 처형되고 그 다음에 탄광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서 말이죠. 북한 젊은이들도 우리 젊은이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들도 한류 좋아하죠. 우리 드라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거 차단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법을 제정을 하고 차단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 남한 것들은 이제 적이야. 저건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박멸해버려야 할 대상이지 그걸 보고 듣고 그거 하지 마. 그게 이제 그래서 대남 적대감을 주입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저는요, 1945년 분단 이후 지금 거의 8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데요. 이걸 이제 노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핵도 가졌고 미사일도 가졌고 북한이 핵탄두를 대략 한 8, 90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미사일에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미국만 떼내버리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조선노동당의 강령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령 전문에 보면 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 사회로 만드는 것, 소위 말하는 적화 통일이 북한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이는 말이죠. 최근에 지금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서방과 반서방, 이게 갈등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합집산을 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몽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2012년 주석이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1대1로 초한전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권위주의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 미국, 영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가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자기들이 동의해서 만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건 추가 제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북한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핵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요. 지금 어깨에 힘을 주고요.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나무인식으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가서 푸틴을 만났지 않습니까? 푸틴도 급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김정은이한테 포탄 미사일 사들이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푸틴으로부터 위성 개발, 위성 기술, 각종 기술들, 장비들, 식량, 기름 이런 거.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잖아요. 카리스마도 없죠. 김정은이가 몇 년생인지 혹시 아세요? 김정은이. 84년생입니다. 올해로 딱 40살입니다. 근데 그 후계자가 된 나이는 25살에 됐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게 이제 27살에 권력을 잡았는데, 그러면 27살짜리가 뭐 있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초장부터 핵 개발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4번을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내세울 건 핵무력밖에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요. 경제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전쟁 분위기에서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힘들어도 참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거죠. 이 사실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재래식 무기 북한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우리가 지금 40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이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위력이 큰 대량 살상 무기, 핵, 화학, 생물 이런 무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핵이 없으니까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서 미국만 떨어내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동맹고리를 단절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그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영변 일부를 떼주고 제재를 모두 해제받으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이게 이제 좌절이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2년 전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시켰는데 다른 건 그렇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할 조항은 6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임의로 판단해서 대남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김정은이가 핵을 쓸 수 있게 아예 법제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걸 쐈잖아요. 작년에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을 3번을 쐈는데 2번 실패하고 3번째 겨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찰 위성이라는 게 여기 그 1차 때 떨어진 소위 말하는 만리경 1호를 수거해가지고 한미정보당국이 다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정찰 위성이 말만 위성이지 민간 상업 위성만도 못하다라고 한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우리 청와대 뭐 괌 앤더슨 공군기지, 펜타곤 주요 기지를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선전은 하는데 한 번도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공개할 만한 그 게재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찍은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이런 집념을 가지고 결국 2번 실패하고 푸틴 만나고 나서 3번째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달에 지난 5월 말 하순에 28일이죠. 우리 한일중 정상회의 그날 밤 중국 대표가 중국으로 돌아간 그 밤에 인공위성을 또 쐈죠. 정찰위성을 쐈는데 2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2분 만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1조 3항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저것들이 뭐 마치 9.19의 언제 지들이 신경이나 쓰고 뭐 지켰는 것 같이 지금부터는 구애받지 않겠다. 이게 거짓말은 너무 잘해요.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출범을 했고 거짓말로 지탱하고 있고 저는 거짓말 때문에 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망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통일 대박의 날이 이제 저는 머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응 조치를 하고 있고요. 어제였죠. 어제 제가 현충원에 가서 저희 동료들 또 이런 분들 이제 추모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힘이 약했을 때 늘 침략을 받았거든요. 힘이 약했을 때 국권을 상실했고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남침을 한 거고 이후에 지금까지 저놈들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의 강력한 억제와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많이 바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물풍선 날리니까 그럼 제가 바쁩니다. A방송, B방송에서 막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TV에 여러 번 나가서 이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만 그 보십시오. 우리 NSC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이런 오물 테러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딱 발표하니까 5시간 만에 꼬리를 딱 내리고 오물풍선 날리는 거 중단하겠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요, 우리 민간단체가 20만 장을 뿌렸습니다. 저것들이 뿌리면 100배로 응징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날리면 확성기 켜는 겁니다. 확성기 제가 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NLL인데요. 그러니까 이 NLL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요. 이게 1953년 정제일정 체결될 당시에 바다 경계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 선이 이게 NLL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에는 안 나오지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바다와 공중에서도
충돌 방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5개 섬, 백령도로부터 우도까지 5개 섬과 북한 해안선의 대략 중간선으로 이 NLL을 설정을 했고, 이 NLL이 사실상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한 겁니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사 도발도 했고, 사실 제가 나갔던 그 회담에서도 끊임없이 NLL 때문에 그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군사회담을 하면서 NLL을 확고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 장병들은 힘으로 지키고, 저는 회담장에 가서 이걸 부당한 이 논리를 차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그랬는데,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연습은 핵전쟁 연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 그런데 사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미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서 푸에블로 나포도 있었고요. 정보기도 격추했었고요. 판문점 도끼만행. 제가 이때 이해에 소위를 인관했습니다만 판문점 도끼만행도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그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그러거든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73년에 파리협정 직후 월남이 월맹에 의해서 무력으로 공산화되잖아요. 김일성이가 딱 보더니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 내보내는 방법이 간단하구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겠구만. 이게 이제 김일성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너희는 자격이 없어. 평화협정 자격이.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멤버 우리 안보포럼 대표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정전협정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네. 왜 아니죠? 저희가 뭐 전쟁을 치렀으니까 저희도 예, 제가요 어쨌든 오늘 와서 이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정전협정의 명백한 당사자입니다. 이제 전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25 전쟁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미군 중심의 유엔군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국군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에게 한국군을 좀 지휘해달라.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전쟁 당사자죠. 그리고 정전협정이 51년 7월부터 정전협정이 이어졌는데, 그 정전협정 협상에 우리 대표가 2년 동안 참석했습니다. 대표로서. 백선엽, 정일권 이런 분들이 대표였습니다. 대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냐. 또 우리는 서명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반대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서명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명은 안 했지만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잖아요. 유엔군을 대표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전협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리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정전협정이 5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정전협정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기한이 없죠. 기한이 없죠. 6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6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전협정은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1954년 제네바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이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당사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게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때 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한 거죠. 그리고 1996년부터 2년 동안 제네바에서 역시 사자회담,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회의에 6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합의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보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 주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정이 평화를 보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의 총리가 아데나우 총리, 영국 총리가 뭐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게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준다 그랬지만 웬걸 히틀러가 바로 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평화는 협정이 보장해준 역사적 전례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는 협정을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북한 핵입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E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협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그 건국전쟁에도 명확히 나옵니다만 한미동맹은요 사실은 6.25 전쟁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과 고난이었다면 한미동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한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데 6.25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그 위기였지만 또 역시 그게 기회였다고 보고요. 그 한미동맹이 탄생하는데 중심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왜? 미국은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이 전쟁에서 손 떼고 돌아가면 김일성이는 반드시 스탈린과 모택동과 손을 잡고 다시 재침하게 돼 있다.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승만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나가지 마라.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자. 당신들이 우리와 동맹조약 체결 안 하면 난 정전협정 끝까지 반대한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반대를 하다가 동맹을 반대하다가 방공포로 석방 1953년 6월 18일 당시 정전협정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포로 문제 방공포로를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석방시켜버리죠. 결국 아이젠하워가 덜레스 장관을 보내고 영화에도 나오죠. 특사를 보내가지고 합의합니다. 이승만이 당시 동맹조약 체결하자. 그 다음에 빨리 전후복구를 약속해라. 강한 국군 건설을 약속해라. 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해라. 오케이. 정전협정에만 동의한다면.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일주일 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서명이 됩니다. 이 동맹의 출발입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6.25 전쟁 당시에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되고요.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6.25 때 와서. 대통령의 아들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강력한 힘. 그래서 뭐 즉강크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요, 1976년 독재 만행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명언을 얘기했어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저는 북한은 조폭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폭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폭은요, 주먹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기보다 조금 강한 주먹입니다. 조금 더 강한 주먹 앞에선 무릎을 꿇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사정하고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잘해줄 것이다. 어림도 없다는 게 이미 수십 년간 입증이 됐습니다.
강력한 힘만이 그들을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도발을 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적어도 우리의 그동안 흐트러졌던 한미연합 연습을 다시 재개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작년에 워싱턴 선언은요. 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버전 2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CG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저께 B1B 왔잖아요. 7년 반 만에 제2담 합동 직격탄을 직접 투하하는 그 위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에게는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 북한 레이더망에 안 잡힙니다. 그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냥 평양 지휘비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우리 신원식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 가가지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합의했습니다. 다영역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1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 극도로 예민해 있을 겁니다. 대남 대북 전단 막 날라오지, 한미연합 연습은 고도화되지, 북한 주민들을 흔들리지, 김정은이가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대강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대북 정책, 그렇게 해서 일체 도발을 불용하지만 과거의 이 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을 위한 그런 전략이 돼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또 당을 만든다든지 김일성, 김정일 이 사진에다가 페인트 추측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 그 공장에서 집단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뜨게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강력한 힘으로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핵을 가지고 있으니 쓸 수도 없고 그러니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되고 안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무용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확장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는 또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맹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기르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플랜 B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혹시 만약에 금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합의한 것들이 이행이 안 된다면 저는 이것도 우리는 함께 은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통일,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미독립 정신의 기본이 자유고 그 바탕에는 인권이 있다. 인권이 남한에서만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데 MDL 이북에 우리 동포들에게도 인권이 허락되고 보장되는 상황이 그게 바로 기미독립 3.1운동의 완성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통일이 더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김정은에 의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통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첫째는 안보, 그 다음에는 통일입니다. 안보와 통일은 사실 별개가 아니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보내기 전 그래서 박상학 씨가 좀 드러내놓고 저렇게 하는 게 불안감을 주긴 하지만 전 방송에 가서 저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송원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은 전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렴풋이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저희한테 알려주셔서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선생님. 네. 네. 제가 하고 있을 텐데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저 이재명 씨가 범죄자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25만 원을 언제 주냐고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화가 너무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들한테 가서 딱 팽쳐졌다고 생각하면 누굴 잡아서 누굴 죽이겠어요. 이게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씩 우리 국민 줄여서 그걸 갖고 그 USB에 다 담아서 한 몇십억 개가 나갈 것 같아요. 북한으로. 그죠? 뭐 동의하는 표정들 처음가 아니시네. 아니 지금 그 김종도 대령이라고 하죠, 동기죠. 네? 김종도. 아, 김종도. 그 형하고 내 친구요. 아, 그러십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김종도하고. 네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같이 뭐 누가 오라 그래서 그 정장군 물망초에 가 있는 정장군 있죠, 38기. 네. 그 친구 이제 오라서 갔다 왔는데 영화 뭐 다큐를 보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독한 친구 한 50대 친구 하는 얘기가 뭐 군함이고 뭐 다 좋지만 누가 건네준 USB 같은 거를 뭐 수십만 개를 풍선에 담아서 쏴버리면 북한이 저절로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는 다들 좋은데 우리가 좀 진상 파악은 잘 없어요. 현상 파악은. 검사기계가 들어와서 병 진단은 다 했는데 다들 전문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처방전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다 처방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여태까지 상황 다 갖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진단은 5분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시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없어요. 향후 전망이라고 어디 세미나에 많이 가는데도 가보면 전망이 없어. 그냥 한두 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실무적인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네. 너무 권위를 있죠. 청와대 용산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USB를 막 묻히라고 그냥 수백억 개가 나가서 북한 상공에서 얘네들 이걸 터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못 도달하게. 그럼 막 여기 어디든 막다줄 수 있다면 누굴 죽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반화되고 북한에서 그걸 보는 게.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다칠지 뻔한 거를 네. 그 토마토 우리가 더더욱 시정치될 것 같아요. 예. 25원이 아마 예,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1달러짜리 지난번에 박상학 씨는 2,000장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2,000달러죠. 2,000달러. 근데 그 1달러짜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1달러가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걸 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걸 찾기 위해서들 많이 애쓴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러도 있죠.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USB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김정은 정권은 그게 오물이고 쓰레기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당장이라도 우리 당국이 시행하는 그 풍선, 우리 국군 심리전단이 있습니다. 심리전단에는요, 아주 고성능 기구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그걸 했었거든요. 우리 직접 나서서 심전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들이 들어서 그걸 다 중단시키고 없애고 철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우리가 당장 조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는 확성기 방송. 저는 북한이 만약에 또 다시 오물 보내면 우리 군도 기구를 다시 보내라 북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보낼 수 있다. 그걸 우리 저쪽에서 군 당국이 나서서 보냈다면 우리 군 당국도 나서서 상황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단도 중요하지만 처방과 실질적인 행동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지금 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조언하고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네네. 저는 교수 전임의 신창민 교수님, 최선 교수입니다. 예, 저희 한국어정보학회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네네네. 저희 한국어정보학회는 94년도부터 북한 지식인들을 연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연변 몽도미 호텔에서 5박 6일간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용욱 교수님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 예. 제주의료원에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학자들이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표준을 하기 위해서 이걸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의 한글은 틀립니다. 디지털 속에 들어가서 북한은 의외로 구글도 되고 유튜브도 됩니다. 평양과기대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일부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한글에 가서 다 깨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글의 장어 순서도 틀리고요. 예, 김두봉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북한의 초대 총리가 한글학자 김두봉 아닙니까? 하여튼 김두봉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우리가 거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표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장성비 한양살이 하는 장혁군이 여기 탈북에 와가지고 서울대 가족관에 지금 서울대 사이언스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이 김주연이라고 조선일보 기자 탈북 여성입니다. 네. 네.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가가지고 만났는데 저 첫 마디가 자기는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답니다. 금성연구소 소속으로 청진센터에 근무했더라고요. 근데 한국 현실을 몰라가지고 자기 애인이 탈북을 자꾸 권유하는데도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저를 만나자마자 왜 표준을 못했느냐. 자기가 6개월을 망설이다가 어떻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탈북을 해서 무려 태국까지 와야 됩니다. 저는 연변에 살면서 아는 얘기입니다만 두만강가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려고 100만 명 이상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만 5천 명이 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96.5%는 다 잡혀서 중국 감옥소로 해가지고 동문 감옥소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 2000년 초기에는 코를 끼워서 넘기는 걸 봤습니다. 동문에서. 제가 연변에 시장, 동문시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만 일단 말해달라. 우리 조선족들이 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목 묶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조선족 간부들한테, 공산당 간부들한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북한의 지식인들이 우리 좀 살려달랍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2018년도에 1대1로 딱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만나는 친구였는데 최병규라고 사회 예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저쪽에 지식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터넷은 유니코드입니다만 한글은 KPMG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글하고 저쪽 한글이 틀립니다. 우리 아래 한글을 쓰지만 저쪽은 창덕이라든가 단문을 씁니다. 워드 프로세스가 틀립니다. 여하튼 그런 표준을 좀 해주면 저쪽 지식인들이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USB 아무리 뭐 동영상 보내면 뭐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네. 네. 뭐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네. 저도 질문 하나. 네네네. 아까 그 대북 전단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 저도 이렇게 민간에서 아까 박상아 부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그 대북 전단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북한에서 그 옹호의 풍선을 내려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분에게 통일부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북한의 그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정부가 네. 그걸 우리는 굳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정부에서나 북한에서 압박을 주고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들려와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는 것이 좋을까요? 제 의견을 물으시는 네네. 겁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건 뭐 헌재에서 이미 판결을 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그거를 악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악법이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걸 헌재가 이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단체들이 북에 풍선을 보내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 그게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 단체 분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닌 분들도 뭐 도와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북에서 속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북에 있는 동포들이 더 이상 속아 살지 않도록 그 진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진실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성경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회담할 때도요, 저놈들 북한 그 군인들이 그 전단을 이만큼 몇 박스씩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합니다. 이게 도대체 당신들 이게 뭐 하는 거냐? 합의 위반 아니냐?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합의 위반한 게 뭐 있냐? 우리 군이 부른 거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거다. 국민들이 한 건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박상학 씨도 어제 20만 장 보내고 통일부나 경찰이 우리를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대신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단체들도 보면 아주 동기가 순수한 분들도 있고, 오로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이 남한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좀 염두에 두고 막 과시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부작용도 있거든요. 막 우리 주민들이 막 또 불안해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려면 그냥 조용히 남풍이 불 때 야간에 조용히 그냥 많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보내기를 저는 지지하고 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네네. 이 소회가 지금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30수년 동안 이제 통일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전부 같이 공감을 해주면은 그래서 힘이 합쳐지면은 통일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장모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통일내박의 흐름하고 지금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뭐 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면으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가지고 뭐 비핵 개방 참수인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냥 반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 비핵 개방 참수를 가지고 통일이 되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지내왔는데 지금 윤석열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면을 가면서 통일내박을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저도 이산 가족 2세입니다. 제 아버님이 평안북도 철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북한 군인들과 협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뭐 대화를 해서 합의를 이행해서 뭐 변화가 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이건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북한의 이 잘못된 그런 노림수와 전략을 좌절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이건 안 된다. 다 끝이다. 이거 지난번에 그 목선 타고 넘어온 북한 가족이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상황에서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에 기초한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의 어떤 형해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내 정치도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정치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합의, 정신,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내놨는데 저는 거기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고 문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회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뭐 전 크리스찬입니다만 이제 기도하기는 광복 100주년 2045년 이전에 통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수립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통일부 얘기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통일부 얘기 나왔습니까? 통일부 얘기? 통일부에 관해서는 뭐 얘기들 하셨나? 안 하셨어요? 뭐 제가 네네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네. 통일부가 정말 변화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70%는 저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을 못해요. 안 하죠. 그러다가 때가 오면 확 또 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또 느낀 건데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우리 법무부에서 이제 다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내면 안 된다. 의견을 냈어요. 과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우리 의견을 존중했어요. 우리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거든.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러나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의 99%가 기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현실을 내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일부 사람들이 통일부에 있는 자들이 출발부터 그렇고 우리 하고 물론 이제 관계가 있겠지만 북한 쪽의 입장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통일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뭐 예를 들어 통일 대학원이 있어요. 경남 대학에서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이 하는 거죠. 양문. 아니, 예, 뭐 하여튼 북한 대학 재단이 하는 거죠. 재단이 하는데 양무진이가 지금 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경남대학에서 하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쪽에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95%가 다 그냥 저 가치관이 편향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애들 배출되고 얘기되는 게 다 그러고 그 걔네도 통일부 들어가고 이런 지 원치 않더라도 그래야 돼. 내가 그래서 검사 시절에 하나 공언한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통일부를 바로 잡을 거다. 통일부가 바로 안 잡히면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이 뭐 압니까? 통일 잘 몰라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정부다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 통일 정책이 제자리를 못 잡는 거죠. 뭐 제가 기회가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박사님은 뭐 생각하시고 신 박사님 오늘 너무 반가웠던 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정부에서 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거로 나가는 거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냥 정부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체면 지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때 가서 결론이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결론 그 부분이 그게 핵심이면서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거 우리 식으로 이 밑바닥을 깔아놓고 가면서 이제 통일이 돼야 정말로 이제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지 무슨 저쪽에 뭐 당사자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서로 체면받아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김정은은 자기 권력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쪽 정부하고 저쪽에도 정부가 있으니까는 늘 뭐 협상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 백년한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쪽 주민들이 결정을 할 때 이제 통일도 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통일 대박도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20초인데 저 80세를 넘으시겠죠. 아까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1988년도에 국정감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새로가 아니라 이제 회복이 된 거지. 옛날에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국정감사를 받는데 김기춘 그 당시 김기춘 여기가 촌장이었어요. 검찰총장.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김 총장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했어요. 야, 저 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들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북한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북한 공산 집단은 반국가 단체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당원이 됐다. 이런 거 구성원이에요. 북한 공산 집단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당원이 아닌데 그래서 낫다는 것 때문에 당원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공산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공산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산 집단의 구성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함경도의 어떤 분이 뭐 거기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북한의 구성원이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 북한에 살지만 구성원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계가 좋을 때는 응원,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해서 선을 분명히 걷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걸 다 이제 전수를 다 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그런 생각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할 거냐, 뭐 인도주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거냐인데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우리 두 가지 정책을 해야 되죠. 북한이 오는 것보다는 힘들죠. 그렇지만 두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박근혜 정부 때 각 부처별로 통일 준비 작업을 했어요. 각 부처별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우리는 그래서 통일법무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무부에 통일법무과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통일되고 나면 법률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면밀하게 우리 학자들하고도 하고 또 탈북민들하고도 하고 현장의 전문가들하고도 해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람이 피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결혼했다. 근데 통일이 됐다. 그럼 이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본의 문제가 아닙니까? 또 북한에 땅을 놓고 왔는데 나는 지금 여기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 희망했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쭉 한 거예요. 그런 걸 정치하게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다가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다 중단되고 다 무너졌죠. 그때 이제 북한 인권법도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이제 결국 통과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돌아가면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후에 직원들이 이게 구성이 시원치 않아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정말 한번 다 이렇게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장관들 바꾸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장의 뿌리들을 다 정리해서 이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 문제는 제가 이제 정석영 대표단을 이끌고 처음으로 96년도에 평양을 갔어요. 저는 그 고려 호텔 그 지하 사우나도 해보고 노양선도 가보고 그 해주 공단도 가보고 이랬어요. 상당히 그때 우리는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북한에 그걸 봤지요. 그래서 그 정동영이가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죠. 정동영 장관이 내하고 16대 같이 했는데 이 양반이 뭐 장관 되자마자 개성공단 한다 해서 좀 한두 번 조금 오버하니까 개성공단 한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하지만 그 저는 최천년 민주당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스카우트에 갔거든요. 그때 장태환 장군 뭐 이래서 다 영입할 때 있잖아요. 김정건 비서실장 대구 경북사 영입할 때 그때 제가 갔는데 16대 의원 중에 저 혼자 개성공단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우리 남북 협상에 볼모로 잡힐 수 있다. 나 몰라 지금 맞는지 나 오늘 우리 총리님이 통일부에 좌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좀 들다봐야 되겠구나. 현 정부가 좀 들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다음 시간마이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이제 용산 포럼은 뭐 나름대로 꽤 이제 오래 전통을 갖게 됐고 그동안에 우리 송소우 교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 동지가 되어주시면 되는 것 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특별히 우리 강사님 모시고 힘든 분을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